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맞선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젊은이들이 곧바로 거부감을 표시하곤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맞선은 주로 이전 세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라 왠지 촌스럽다는 느낌을 줍니다. 게다가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첫 만남에서 결혼을 목표로 교제해야 한다는 게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죠. 둘째, 정말로 능력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라면 굳이 맞선을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이 생각도 반드시 맞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다이스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경우는 좀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무엇이 특별했냐고요? 맞선 상대가 바로 거절할 수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일부 시청자들은 세상에 거절할 수 없는 여자가 있을 수 있나? 라며 의문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간단한 소개를 통해 다이스케가 평범한 남성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스케는 건장한 청년이긴 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으며 오히려 엘리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이스케는 2003년에 일본의 게이오기 주쿠 대학 상학부를 졸업한 후 대형 증권사에 무난히 입사했습니다. 몇 년간의 치열한 노력 끝에 2010년에는 스위스 크레디트 뱅크로 이직하였고 홍콩 지점의 고위 임원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완전히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또래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엘리트 직장인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는 뛰어난 경력뿐만 아니라 외모도 훌륭했습니다. 이런 조건의 남성이라면 주변에 그를 따르는 이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며 다이스케 역시 배우자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동안 그는 계속 독신 생활을 유지해왔고 사실상 적합한 상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하게도 그의 연애 생활, 더 나아가 인생 자체가 한 번의 맞선 이후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다이스케 같은 조건이라면 맞선이 필요할까? 추종자들이 많다면서. 하지만 문제는 그에게 소개팅을 주선한 사람이 다름 아닌 그의 상사였다는 점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내키지 않았지만 상사의 제안이라 쉽게 거절할 순 없었습니다. 이 일은 2012년 4월 점심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커피를 마시며 한가롭게 대화를 나누던 중 상사가 갑자기 다이스케에게 자네 여자친구 있나? 라고 물었습니다. 다이스케는 공손하게 아직 없습니다. 라고 답했고 상사는 곧바로 연애해볼 생각 없나?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상사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다이스케는 다소 당황했지만 직장 생활을 오래 해온 터라 지금은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라는 무난한 대답으로 상사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원래 다이스케는 이 일이 그저 상사의 순간적인 제안으로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주 후 상사가 또다시 여자친구 소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이스케, 연애할 생각 없나? 누가 자네에게 관심이 많네. 이번 주말 저녁 시간을 비워두게 상대방 가족이 일본에서 홍콩으로 와서 자네를 만나고 싶어 하네. 나도 그 자리에 함께 갈 거야. 이건 단순히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거절의 여지가 전혀 없는 제안이었죠. 이런 상사의 방식에 다이스케는 불쾌함을 느꼈지만 상사의 신분을 생각해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그저 형식적으로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가기로 결정한 이상 다이스케는 당연히 상대 여성에 대해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의 정보를 들은 그 순간 그는 그야말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상사가 왜 그렇게 열심히 또 신중하게 이 일을 추진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상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도 믿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다이스케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은 일본의 유명 기업인 미치칸 주식회사를 소유한 나카노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미치칸은 일본에서 감귤 식초 소스로 유명한 회사로 거의 모든 가정이 한 병씩은 구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샤브샤브를 먹을 때나 고기나 생선을 구워 먹을 때 매우 잘 어울리는 소스입니다. 미즈칸 주식회사는 2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오래된 기업입니다. 그 창립 과정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나카노 가문의 조상인 나카노 마타자에모는 친구와 함께 에도, 즉 지금의 도쿄로 여행을 갔을 때 당시 매우 인기 있었던 하야지시를 맛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시의 밥은 신맛이 나는데 이는 식초가 첨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래전에는 이 신맛이 식초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발효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하야지시가 등장하면서 발효 대신 식초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그래서 하야지시는 빠른 스시라는 뜻으로 현대 스시의 전신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쌀 식초는 그 당시 꽤나 비싼 조미료였습니다. 나카노 마타자에모는 여기서 엄청난 사업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값비싼 쌀 식초 대신 저렴한 주조 식초를 사용하면 스시가 더욱 맛있어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상인들에게 매우 유리한 일이었죠. 이렇게 해서 1804년 고향인 아이치현 한다시에 돌아온 나카노 마타자에모는 미지칸이라는 조미료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후 나카노 가문은 대를 이어 회사를 성심성의껏 경영했고 미지칸은 일본의 서구화 개혁과 제2차 세계대전을 무사히 넘기며 제품군도 다양화되었습니다. 결국 미즈카는 일본 가정의 주방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 미즈카는 해외 지사를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유럽과 미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오늘날 미즈칸의 연간 매출은 약 2,800억 엔, 한화로 약 2조 6,30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대한 자산을 가진 미즈카는 아직 상장하지 않았으며 경영권은 여전히 나카노 가문이 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카노 가문은 일본에서 명실상부한 재벌 가문에 속하며 다이스케와 맞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미지칸의 현 수장의 딸인 나카노 세이코였던 것입니다. 이런 맞선 상대를 두고 누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2012년 5월 어느 날 저녁 다이스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홍콩의 한 유명한 광동 요리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맞선 자리에는 총 7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이스케 측에서는 상사 외에 회사 선배 한 명이 함께했고 미즈칸 측에서는 당시 사장인 나카노 카즈히데와 그의 부인인 부사장 나카노미와 그리고 이번 맞선의 주인공인 그들의 막내딸 나카노 세이코, 마지막으로 상무이사가 참석했습니다. 이쯤에서 분명 누군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재벌가에서 관심을 받는 건 좋은 일이지만 만약 상대 여성의 외모가 뛰어나지 않다면 곤란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다행히도 맞선 당일 세이코는 다이스크의 정면에 앉아 있어 그는 충분히 그녀의 미모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맞선 날 세이코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를 돋보이게 하면서도 우아하고 단아한 느낌을 주었다고 합니다. 정교한 위목구비와 본래 하얀 피부는 조명 아래서 더욱 빛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집안 좋은 아가씨의 이미지에 딱 들어맞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다이스케는 호감을 느끼면서도 더욱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비교적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도 그날 저녁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다이스케는 상대 측에서 그에게 월 수입이 얼마인지, 집이나 차가 있는지 등 사생활을 묻는 질문들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정작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하면서 겪은 출장 이야기나 좋아하는 음식 같은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어른의 태도도 매우 친절했습니다. 다이스케의 말에 따르면 그날 저녁은 아주 즐겁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나카노 일가도 신중하고 지혜로운 다이스케를 마음에 들어 한 듯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찬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상사가 다이스케에게 전화를 걸어 나카노 가문이 그를 인정했다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 다이스케와 세이코의 단독 데이트가 준비될 것이며 이를 위해 상사는 그에게 고급 차와 운전기사까지 준비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만 중간에서 주선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만남에서 두 사람은 다소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니 금세 긴장을 풀고 대화도 점차 자연스럽고 편안해졌습니다. 다이스케는 놀랍게도 재벌가의 딸이 생각만큼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관심을 가진 것들은
일반 젊은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여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이메일로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가끔은 영상통화도 하며 홍콩과 일본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으니 매달 한 번씩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계속될수록 두 사람의 감정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이스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항상 배우자는 집안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자신의 가정은 기껏해야 중산층에 속하지만 세이코와의 관계는 이미 나카노 가문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집안의 조건 차이가 크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상관없겠지만 결혼 후에는 서로의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이 큰 차이를 보일 것이고 두 사람이 과연 그 차이를 극복하고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생겼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공짜로 부가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이런 부유함을 얻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다이스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이코와 교제 초기부터 다이스케는 나카노 가문의 현 세대 집주인, 즉 세이코의 부모에게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사업 제국은 외부 성씨의 사람이 이어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말이죠. 즉 다이스케가 세이코와 결혼하게 된다면 그는 분명히 대릴 사유가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그의 자녀는 물론 그 자신마저 나카노 다이스케로 개명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남자에게나 이 문제는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혹은 다른 이유로 대릴 사유가 되는 남성이 적지 않지만 사적으로는 여전히 남들의 비난과 수군거림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외에도 다이스케는 나카노 가문에 들어가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미 금융업계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그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참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때로는 사람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다이스케는 이전에 가졌던 걱정을 모두 잊어버렸고 장거리 연애는 두 사람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다이스케는 세이코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함께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결혼이 성사될 즈음 나카노 가문에서 결혼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스케가 성을 나카노로 바꾸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고 미즈칸에 입사해 말단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포기였습니다. 즉 만약 세이코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다이스케는 그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요구 조건들은 매우 까다로웠지만 다이스케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고 오히려 세이코와의 결혼을 위해 더 어려운 시험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기 때문에 이 조건들로 결혼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2013년 2월 다이스케와 나카노 세이코는 정식으로 약혼했고 5월에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고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다이스케는 나카노 다이스케가 되었고 아내의 집으로 이사해 장인 장모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그는 미즈칸의 업무를 빨리 익히기 위해 일본 각지에 있는 미즈칸의 공장과 사무실을 방문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이스케와 아내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매우 적어졌고 보통 주말에만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이 형성된 이유는 다이스케가 일에 열정적이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는 장인 장모와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새 며느리가 시댁에 적응하기 어려운 것처럼 사위인 다이스케 역시 장인 장모와 함께 사는 생활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장인 장모는 회사의 실제 경영자였기 때문에 마치 매일 상사와 한 지붕 아래에서 생활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전혀 편하게 지낼 수 없었고 항상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이스케는 차라리 출장을 나가 있는 것이 더 편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세이코는 세심한 사람이었고 남편의 마음을 빠르게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반년 후 세이코는 부모님께 다이스케와 함께 나고야에 있는 회사 기숙사로 이사가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 행동에 다이스케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실제로 두 사람은 나고야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이스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쇼핑을 하러 다니고 주말에는 함께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평일에 야근이나 출장이 없을 때면 둘이 함께 저녁을 직접 요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생활이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다이스케처럼 특별한 가정에서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생활은 2013년 말에 세이코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반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8월, 나카노 가문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기쁜 소식은 산정 검사 결과 세이코가 아들을 임신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거의 사라졌지만 재벌가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남자 후손을 중시합니다. 세이코가 이 기쁜 소식을 부모님께 전했을 때 카즈히데와 미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나카노 가문은 남자만이 가업을 이을 수 있는 전통을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손자의 출생은 나카노 가문의 대가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원래라면 미래의 가주가 태어나는 만큼 아버지인 다이스케의 지위도 자연히 상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세이코의 임신은 다이스케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느 날 다이스케는 평소와 같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늘 웃으며 맞아주던 아내가 창백한 얼굴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다이스케는 임신 중인 아내가 몸이 불편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세이코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당신을 사기꾼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아버지는 매우 화가 나 계시고 회사의 고위 임원인 카와씨에게 당신의 배경을 뒷조사라고 지시했대요. 이 말을 들은 다이스케는 긴장과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본 결과 그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다이스케와 세이코가 맞선을 봤던 그날 밤, 장인 장모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주로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때 다이스케는 자신이 럭비를 매우 좋아하며 자신이 속한 팀이 일본 럭비 챔피언십에서 3위를 차지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장인 카즈히데가 어딘가에서 다이스케가 이 부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건 원칙적인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어야 하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는 평범한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재벌가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다이스케를 사위로 선택한 이유는 그가 인성지능, 체력, 예술적 소양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그들이 선택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전자였습니다. 장인의 입장에서 다이스케가 럭비 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다고 말한 것은 자신을 문무겸비한 인물로 포장하려는 의도였고, 이 이야기가 거짓이라면 다이스케는 결혼 사기를 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스케는 정말 거짓말을 했을까요? 사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스케는 실제로 챔피언십에서 3위를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고집이 매우 강한 카즈히데가 이를 믿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카즈히데는 한 번 믿은 것은 쉽게 번복하지 않는 성격이라 다이스케의 설명만으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이스케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 증거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졌고 마침내 대회에서 받은 상장을 찾아냈습니다. 동시에 이 일을 조사하던 카와씨도 다이스케의 고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이중 확인을 통해 다이스케는 겨우 위기를 넘겼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 그는 뜻밖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즈칸의 영국 지사로 발령이 난 것입니다. 미즈칸에서 누가 함부로 사위에게 부서로 옮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상대로 다이스케는 발령장을 받자마자 장인 장모의 집으로 가서 가족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만 봐도 좋은 일이 아닐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가족회의에서 카즈히데는 사위에게 세이코와 함께 영국에 가서 출산을 준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미즈칸 영국 지사에서 일할 수 있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1년 동안 휴직해 아이를 돌봐야 하며 그 기간 안에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장인은 사실상 다이스케에게 미즈칸을 떠나라는 압박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다이스케는 크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미즈칸에 계속 남고 싶어 해서가 아니라 원래 금융업계에서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카노 가문이 결혼 조건으로 금융계를 그만두고 미즈칸에 입사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면 다이스케는 전혀 새로운 업계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1년이 지났을 뿐인데 다시 미즈칸을 그만두라고 하니 이건 다이스케를 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장인의 이런 변덕스러운 태도에 다이스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카즈히데에게 며칠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장인은 더 화를 냈습니다. 내 뜻을 거스르려 하다니 라며 말이죠. 그리고는 다이스케가 함께 살 때 저지른 잘못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외출할 때 어디로 가는지 먼저 말하지 않았다. 둘째, 장인 장모가 외출한 후에 세이코와 몰래 애정을 나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인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트집에 다이스케는 반박할 힘도 용기도 없어서 결국 그는 장인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다이스케의 생각은 간단했습니다. 영국에 가면 장인과 장모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 그것이 오히려 해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4년 6월 다이스케는 세이코와 함께 런던으로 떠났고 두 사람은 곧 현지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같은 해 8월 부부의 사랑의 결실인 아들이 무사히 태어났고 다이스케는 그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다이스케는 부모님께 소식을 알리며 손자를 보러 영국에 와달라고 초대했습니다. 물론 세이코도 부모님께 기쁜 소식을 전했고 장인과 장모는 4일 후 영국에 도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다이스케는 아직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출생이 가족 간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이를 보고 나면 장인이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선입견을 버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장인과 장모가 집에 온 날 다이스케는 그들의 따뜻한 눈빛을 기대했지만 대신 서명해야 할 한 장의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 서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입양 신청서였습니다. 카즈히데와 미와는 이제 막 태어난 손자를 자신들의 양자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손자가 아닌 아들을 원했던 것입니다. 혹시 다이스케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카즈히데는 이것이 나카노 가문에서 대대로 이어져 온 관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다이스케의 아내 세이코는 나카노 부부의 둘째 딸입니다. 아들이 없었던 그들은 손자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큰딸인 나카노 유코를 가문의 상속자로 지정해 두었고 그 결과 유코는 아주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이스케의 입장에서는 입양이 나카노 가문의 전통이든 아니든 자신이 갓 태어난 지 4일 된 아들이 입양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결혼 전에 왜 말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이스케는 장인에게 자신이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또 한 번 사위가 거부하자 카즈히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그는 다이스케를 향해 네가 오늘 이 입양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미즈칸 물류센터로 보내 고생시킬 것이다 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세이코는 겁에 질려 울면서 부모님께 사과했고 반드시 서명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다이스케는 아내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 순간 장인이 그의 손에 아이패드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당장 인터넷에서 겸손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서 큰 소리로 읽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기세등등한 장인을 보며 다이스케는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즈히데는 다이스케에게 만약 아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세이코와 이혼시키고 그녀의 상속권을 박탈한 뒤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렇게 험한 말을 남기고 두 사람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세이코는 어머니 미와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전날 그들이 이미 매우 온화한 태도를 보였으며 만약 이전 세대였더라면 다이스케와 세이코는 이미 집에서 쫓겨났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빨리 입양 서류에 서명하라는 것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친엄마가 딸에게 보낸 협박 편지였습니다. 보통 가정의 딸이 이런 부모를 만났다면 관계를 끊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지만 어쨌든 남편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고
다이스케의 능력이라면 지금처럼 부유하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부자가 되는 것은 문제 없을 것이라고 세이코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이코가 평범한 가정의 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카노 부부의 거만한 태도를 보면 세이코가 어릴 때부터 부모의 정신적 지배를 받아왔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이코는 어머니의 협박을 받고도 아들을 안고 울기만 할 뿐 부모에게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무너져 내리는 아내를 보며 다이스케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입양 서류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이스케는 장인과 장모가 원하는 서류를 손에 얻으면 자신과 아내, 그리고 아이가 영국에서 한동안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난 만큼 외 조부모가 이 시점에서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장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2014년 12월 다이스케는 일본으로 돌아가 장인 장모를 찾아가 예를 갖추어 인사하며 장인이 요구한 대로 미즈칸을 떠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스케가 계속 양보할수록 그들의 요구는 점점 더 과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카즈히데가 다이스케와 세이코에게 별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다이스케가 영국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아내에게 전했을 때 세이코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부모님의 명령을 어기면 더 무서운 수단을 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별거를 가정하고 몰래 만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마치 불륜 관계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굴종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카즈히데와 미와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카즈히데와 미와는 다시 영국으로 와서 딸 세이코와 단독으로 회의를 가졌습니다. 사실 그 회의는 세이코에게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궁지에 몰린 다이스케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장인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번에도 자신이 그들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회의가 열릴 서재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인의 계획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카즈히데는 아이를 입양하는 절차가 끝나면 세이코와 다이스케를 이혼시켜 다이스케를 나카노 가문에서 완전히 내쫓을 생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이스케는 마침내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무언가 잘못해서 장인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세이코가 임신한 순간부터 갑자기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나카노 가문이 처음부터 자신을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로만 여겼고 이제 그 역할이 끝나자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카노 가문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미즈칸의 미래 상속자인 손자의 아버지로서 나중에 손자가 회사의 경영을 맡게 되면 다이스케도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카노 가문은 처음부터 다이스케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게다가 다이스케가 매우 유능했기 때문에 그를 남겨두면 기존의 기득권층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카노 가문의 행동은 너무 지나쳤습니다. 모든 것을 깨달은 다이스케는 반격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녹음을 들은 즉시 일본 주영 대사관에 입양 불허 통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5년 1월 카즈히데 부부가 일본 정부에 입양 신청을 했을 때 바로 거절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이스케는 미즈칸에서의 퇴직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어차피 본인이 잘못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었고 해고하려면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나카노 가문이 돈이 많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보상금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스케의 전략은 매우 영리했고 그는 장인인 카즈히데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카즈히데는 자신에게 반항하는 것을 가장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상금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다이스케의 이러한 행동이 그에게 큰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고 그를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현실은 다이스케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장인은 그를 강제로 해고하지 않고 대신 인사발령을 통해
그를 영국 지사에서 일본 오사카에 있는 물류센터로 배치했습니다. 다이스케는 즉시 이를 업무에 불필요한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보고 일본 법원에 임시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2016년 3월 다이스케는 승소했습니다. 이번 승리는 카즈히데를 완전히 격분시켰고 그는 화풀이를 위해 미직한 영국 지사를 아예 폐쇄해버렸습니다. 지사가 없어지면서 다이스케는 결국 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세이코와 아이는 나카노 가문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4월 세이코는 갑자기 법원에 이혼 신청을 했고 2019년 일본 최고 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 중이라는 이유로 다이스케와 세이코의 이혼을 판결했습니다. 황당한 것은 세이코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혼은 세이코의 자발적인 결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다이스케는 더 이상 이혼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현재 그가 유일하게 원하는 것은 아들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세이코와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몇 년 동안 나카노 가문은 부자 간의 만남을 계속 방해했으며 다이스케가 아들을 만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아들이 그를 아빠가 아닌 삼촌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영국에서 태어나 영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이스케는 아들을 보지 못하게 막는 나카노 가문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국 법원은 최종적으로 다이스케가 친아들과 만날 권리가 있으며 나카노 가문은 부자가 만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지칸이 일본의 유명 기업이다 보니 이 소송은 결국 언론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2019년 5월 다이스케와 미지칸의 분쟁이 방송을 통해 폭로되었습니다. 보도가 나간 후 나카노 가문은 즉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다이스케의 아들 면회권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같은 해 8월 미지칸은 회사 명예훼손을 이유로 다이스케를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에도 다이스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장인과 장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아들 면회권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 3천만 엔, 약 28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1년 3월 도쿄 지방법원은 다이스케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이코가 결혼 당시 이미 자녀 입양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에 다이스케는 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들었는지 여부는 외부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나카노 가문이 아들을 보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 결과는 다이스케에게 일본 사법 시스템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2023년 12월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정보를 전파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들과 무려 4년 반 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들의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고 그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유대가 회복될 때까지 말입니다. 만약 일본의 사법부가 이러한 인권 침해를 묵인한다면 저는 영국으로 싸움터를 옮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의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일본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지칸이 그동안 가족, 모임, 친밀함, 따뜻함과 같은 이미지를 내세워 브랜드를 구축해왔는데 정작 그 주인이 나카노 가문은 비열한 수단으로 부부를 이혼시키고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놓은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즈칸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환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재까지도 다이스케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도 사건의 향후 전개를 계속 주시할 것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